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사무관리론 제5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페이지 23쪽에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입니다.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인데요. 23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서의 종류까지 공부하셨고요. 자, 문서의 성립입니다. 문서에는 문서가 언제 성립하느냐. 여러분, 이 번호 매길 때요, 거기 지금 뭐 2번에서 가 이렇게 제가 다 했는데, 불편하시면 그냥 1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1번. 1번. 아니면 반가로, 양가로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순차적으로 번호 매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사무관리론에서는 원래는 문서 형식의 번호는 아까 1교시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불편하시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우리 뭐 민법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잖아요. 뭐 1번, 로마 숫자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참고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번에 문서의 성립 나왔는데요. 문서의 성립. 만약 1번 문서의 성립 이렇게 한다면 다시 적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성립 요건과 성립 시기. 문서가 성립되는 그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 문서의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느냐? 적법한 권한 내에서 작성해야 돼요. 적법한 권한 내에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는 위법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돼요.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 문서의 성립 요건을 위법하면 문서가 성립되면 안 되죠. 그리고 부당해서도 안 되고요. 시행 불가능한 문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된다. 절차와 형식.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문서의 성립 요건.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해서 뭐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성립은 적법한 권한 내에서 작성해야 된다. 적법한 권한 내에서. 그렇죠. 행정기관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여러분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령.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말하고 영이라고 하는 건 명령을 얘기합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법률과 법령, 법률과 명령이니까 법령하게 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런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이 되겠고요.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문서의 성립 시기는 문서는 행정기관장인 결재권자가 결재권자가 문서에 뭐 했을 때 서명의 방식으로
거기 나왔죠? 서명의 방심으로 결제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결제권자가 서명을 해야 돼, 서명. 여기서 서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제권자가 자필로, 그죠?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 겁니다. 서명. 자필로 서명한다.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서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성립 시기는 결제권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 있죠. 대결 아니면 위임 정결. 나중에 결제해서 다시 공부하는데 결제권자가 위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결제하는 위임 정결. 아니면 결제권자가 출타 중에 있거나 또는 병가에 있거나 또 출장을 갔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대결도 가능하지요. 결과적으로 결제권자나 위임 전결자나 대결자가 서명함으로써 문서는 성립 시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문서의 효력 발생이 나옵니다. 문서의 효력 발생. 문서의 효력 발생. 2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문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가 나옵니다. 입법주의,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효력 발생의 입법주의는 원래 4가지가 있습니다. 표백주의, 발신주의, 발신하는 주의, 그리고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수신주의죠. 받는 경. 그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그리고 요지주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에서는 뭐 발신주의도 쓰기도 하고 도달주의 쓰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자, 표백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표백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백이죠. 뭡니까? 문서 작성이 끝날 때 표백. 표백주의는 문서 작성이 끝날 때 문서의 효력 시기로 본다. 문서 작성이 끝났을 때. 그런데 이러한 표백주의는 뭐 거의 쓰지 않는데 어떤 경우 쓸까요? 내부 결제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 그죠? 내부 결제 문서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문서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내부 결제 문서가 되겠습니다. 표백주의, 문서 작성이 끝날 때. 문서 작성이 끝날 때 문서의 효력 발생이 되겠고요. 발신주의는 뭐냐? 문서를 뭐 했을 때?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발신했을 때. 상대방에게 발신했을 때 하는 것이 발신주의가 되겠는데요. 밑에 보니까 위에 다섯째 줄 민법 531조에 오시게 되면 격지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민법인데요. 지금 우리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쓰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문서를 발송했을 때, 발신했을 때 이게 발신주의인데요. 민법 531조에 그냥 참고를 알아두세요. 격지간의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는
교백주의가 뭐 발신주의 뭐 이런 것이 있다고만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나 민법 531조에 격지간의 계약 성립식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입니다. 승낙. 여러분, 승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있죠? 청약의 반대는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겠다. 매도인이 팔겠다는 의사표시 하니까 이거 매도인 좋아요. 일단 매도인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팔겠다는 의사표시한 게 청약이죠. 나 팔겠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 사겠다 하고 승낙의 표시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그러니까 민법에서 격지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결과적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입니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그러나 발신주의는 하여튼 상대방에게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도달주의는 수신주의죠. 도달주의는 상대방에게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도달주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현재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도달주의 제일 밑에 보세요. 민법 111조 나왔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내면에 있는 걸 외부에 표출하는 거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했을 때.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민법 111조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민법 111조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 이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왔습니다. 네 번째, 요지주의입니다. 요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내용을 알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알 때. 네 가지죠? 자, 문서를 작성할 때 표백주의, 문서를 발신했을 때 발신주의, 문서가 도달했을 때 수신주의, 도달주의, 문서의 내용을 알 때는 요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무슨 주의를 쓰고 있다고요? 도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세요.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일반 원칙 나왔죠? 거기 나왔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문서가 수신자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문서일 때는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될 때, 전자적 시스템 등에 의하여 뭐 할 때? 입력될 때입니다. 전자문서. 도달주의인데요. 전자문서는 거기 나왔죠.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될 때.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효력 발생 시기의 일반 원칙은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고요. 공고 문서 있죠. 공고. 문서에는 그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있었잖아요. 공고 문서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될까?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고 문서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줄쳐요. 주체줄 5일이 경고할 때입니다. 공고 문서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고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일의 경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데 최소한의 주지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여러분들 2차 과목에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배우시죠? 행정절차법에서는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절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고문서 같은 경우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행정절차법 14조 송달 나왔는지 참고 한번 보세요. 볼까요? 행정절차법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알기 쉽도록 간보, 공보, 게시판, 일반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공고해야 한다 나왔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것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관보라든가 공보에다가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에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입니다. 문서 작성하는데 일반 원칙은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적은 일본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해라. 문서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문서의 전자적 처리. 나중에 공부합니다. 좀 이거 암기 못합니다. 자, 문서를 기한하고 기한, 검토. 우선 줄 쳐봐요. 중요한 것만. 기한. 요것만 기억하세요. 기한, 검토, 협조, 검토, 협조, 결재, 그리고 등록, 그리고 시행. 시행은 문서를 발송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문서를 기한한다, 검토한다, 점토해요. 협조, 검토는 이렇게 수직적이고요. 협조는 수평적인데 나중에 공부합니다. 검토, 협조, 검토와 협조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검토와 협조의 차이점,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또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여러분 다 암기가 안 됩니다. 이 정도.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 문서를 기한해서 검토하고 협조한 다음에 결재를 하거든요. 결재한 다음에 이제 등록, 문서를 발송하는 거 이제 등록, 이제 수신, 발신하는 거. 발신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내는 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시행.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가야 한다. 지금은 다 종이 문서를 쓰지 않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라. 문서는 어문 규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문서는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되고요.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문 규법 준수가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나 그 밖에 외국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반드시 괄호로 써야 되겠습니다. 괄호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예를 들면 뭐냐? 거기 박스 보세요. 낱말 나왔죠? 여러분 신종플루 신종플루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플루를 뭐라고 하죠? 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종, 독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플루라는 외국어보다는 우리말로 독감으로 바꿔 써라. 여러분 포탈입니까? 포털입니까? 포털. 그죠? 포털. 포탈이 아니라 포털. 그걸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포털을 들머리라고 합니다. 들머리. 근데 우리나라 말이 또 어려워요. 들머리. 들머리. 그 다음에 무슨 문서 작성할 때 또는 표창장을 작성할 때 수여하고자 이런 말보다는 쉬운 말. 주고자. 될 수 있으면 쉬운 말을 쓰자. 수여하고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고자. 이렇게 기한을 작성해라. 띄어쓰기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할 때 띄어써야 되겠죠. 차고 없으시길. 차고 없다 할 때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거든요. 차고 없으시길 이렇게. 그리고 뒷말과 띄어쓰기 말이 있죠. 각실국 띄어써야 됩니다. 각실국. 동지역 몇세기 이렇게. 각동은 뒷말과 띄어써야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낱말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라 하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문서의 작성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무관리 용어들이 추상적이라 이게 잘 암기도 안 되고요. 처음 들으면 이게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100번 쓰고 읽고 읽으면 남습니다. 그러면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제가 찍어주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가 나온다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나중에 제 요약집 문제집에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문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 자, 문서의 작성 기준인데 번호를 다시 매길게요. 1번 숫자 등의 표시입니다. 숫자 등의 표시. 문서에다가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숫자는 뭘로 쓴다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겁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2번 날짜. 날짜를 쓸 때요. 연, 월, 일 생략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생략입니다. 그리고
연어리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연어리를 때 점을 찍을 때는 그 온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점 찍고 그리고 12월 12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만 찍습니다. 이게 온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 월, 일 할 때 뭡니까? 온점을 찍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24시각제를 씁니다. 24시각제. 그리고 몇 시 몇 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쌍점을 찍어요. 거기 예시 나왔죠? 오후 3시 20분이면 3시는 어떻게 될까요? 15시가 되겠죠? 그죠? 오후 3시 20분인데 이거를 오후자도 안 쓰고 15시 20분 이렇게 15시 20분 이렇게 씁니다. 요게 쌍점이 되겠습니다. 쌍점.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을 15시도 몇 시 몇 분 안 찍고 쌍점을 찍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금액을 표시할 때는 줄쳐요.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숫자는 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요. 가로 안에 한글로 기재합니다. 금 11만 3,500원입니다. 네 번째 금액이죠. 금 11만 3,500원. 여기다가 한글로 가로 열고 금 한글로 쓰는 겁니다.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그리고 가로 안에 한글로 기재한다. 뭐라고? 금 일십 1만 3,500원. 금 일십 1만 3,560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일십 1만 3,56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기준에 나번에 보니까 바코드 등 표시가 나왔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2번 해도 좋고요. 나번 해도 좋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바코드 등 표시입니다. 바코드, 죄송합니다. 바코드 등 표시. 바코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있죠. 문서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정보라든가 영상정보, 수록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바코드는 문서 상단에 행정기관 명표시 등의 오른쪽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문서 공부할 때 작성하는데 여기 있다면 행정기관명 적습니다. 여기 슬로건 적고요. 여기는 마크, 행정기관의 그 마크를 기록하고 여기다 적습니다. 가로 세로 2cm, 2cm입니다. 오른쪽에 기장합니다. 가로 2cm, 세로 2cm 범위 내에서 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번입니다. 문서의 쪽번호 표시 등입니다. (3번으로) 매길게 번호 3번 문서의 쪽 번호 등의 표시입니다. 문서의 쪽 번호 등의 표시. 1번 쪽 번호 등의 개념 나왔죠.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에는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쪽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은 어떻게 될까?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허가, 인가 등 등록에 관한 관계되는 문서, 이런 경우는 쪽번호에 표시를 해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3번 표시 방법인데요. 전자문서는 쪽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를 기재해라. 쪽번호 나왔죠? 그 예시가 나왔는데 뭐 페이지 1페이지면 1, 2, 3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하겠죠? 4페이지면 4-1페이지. 이거 4-1이라고 하는 건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는 얘기고요. 4-2, 4-3, 4-4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발급번호가 나오죠. 발급번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거 띄면은 제일 밑에 발급번호가 나오고요. 출력 연월 나오고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오고요. 발급 일련 번호가 나오고요. 쪽번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요. 무인 자동 발급기에서 돈 내고 이런 거, 여러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1,000원 넣게 되면 무인 발급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보면 이런 출급 연월일, 출력 연월일, 시, 분, 초, 발급 일련 번호와 쪽번호가 나온다고요.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이문서, 관인으로 간인 또는 천공인데요. 여러분 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관인 공부하는데 관인 관리자가 관인으로 간인하되 시행문을 간인하기 전에 기한문을 복사하여 간인한다. 여러분 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서와 문서 사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지요. 천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민원 서류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서에 간인을 가름하여 청구한다. 이렇게 바늘구멍 그렇게 뚫는 거 있죠? 문서에다가 바늘구멍으로 뚫는 것이 바로 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보니까 발의자, 그 기한을 한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입니다. 발의자가 있고 보고자가 있는데요. 발의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의, 기한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한한 사람, 스스로 기한한 사람이 발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국회법에 의해서 대표 발의하는 게 있어요. 대표 발의. 그죠? 한 사람이 대표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발의할 때는 본인이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는 반드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어디야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동 발의라고 하는 공동 발의. 그러니까 A라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너희들과 같이 공동 발의하겠다. 10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발의하는 게 공동 발의가 되겠는데 그런 발의자라고 하는 것은 기한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한한 사람을 말한다. 지시 여부는 기한 내용의 구체성 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또한 보고자라는 건 뭘까요?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한한 사람은 발의자고 보고자는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을 보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 기호 및 표시 방법입니다. 표시 기호 및 이 표시 방법은 뭘로 하느냐? 발의자는요, 이걸로 표시합니다. 별 표시. 발의자는 이렇게 별 표시로 하고요. 보고자는 이렇게 합니다. 보고자. 이렇게. 발의자와 보고자로 표시하고, 발의자와 보고자가 동일할 때는 같이 표시합니다. 동일할 때는 이것도 표시하고 이것도 같이 표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고자의 표시 생략이 나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자를 표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고요. 자, 마번으로 넘어갑니다. 항목의 구분입니다. 아까 1교시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 문서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순서대로 첫째 항목부터 8째 항목까지 나와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네모라든가 동글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특수한 기호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보도문 같은 거 작성해서 기자들한테 줄 때요. 이런 특수한 기호, 이런 것들 많이를 쓰고 있죠. 자, 항목의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목 기호 보세요. 항목 기호가 이렇게 되죠. 1, 가. 그리고 반가로 1, 반가로 가. 양가로 1, 양가로 가. 1번, 가. 이렇게 8단계. 아시겠죠? 1번, 가. 반가로 1, 반가로 가. 양가로 1, 양가로 가. 그 다음에 1번, 가. 이런 식으로 8개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표시 이치 및 띄우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수신 두 칸 띄웠죠? 무슨 장관, 가로 열고 무슨 과장, 경유, 제목을 쓸 때도 두 칸을 띄고 씁니다. 제목을 쓸 때도 두 칸을 띄고 쓰고요. 이렇게 있죠? 자, 수신 두 칸 띱니다. 그리고 경유 제목이 나오죠, 거기? 제목도 두 칸 띱니다. 그리고 제목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밑에 일은 어디에 쓰느냐? 여기다 맞춘다. 여기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칸을 띄고 여기 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양식인데요. 양식인데 거기 가번 보세요. 첫째 항목 기호는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 시작한다. 이거죠.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첫째 항목. 둘째 항목은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탈을 띄고 여기서부터 두 탈을 띄고 오른쪽으로 두 탈을 띄고 두 탈씩 옮겨 시작한다. 그 다음에 답은 보세요. 항목 기호 그 항목 내용 사이에는 한 탈을 띄운다. 그리고 여기 한 탈 띄우는 거지요. 가해서 한 탈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항목 간에는 두 탈을 띄고 항목에서 쓸 때는 한 칸을 띄워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의 한자는 이게 한글의 한자는 영타, 두타하고 같습니다. 거기 나왔죠. 두타 표시는 한글 한자, 영문 숫자 두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글 한타는 영문 두타와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규격은 어떻게 되느냐? 규격 표준화와 필요성인데요. 우리나라 문서 규격은 A4 용지죠. A4 용지. A4 용지인데 여기 가로가 얼마입니까? 210입니다. 210mm니까 21cm가 되겠고 세로는 297mm. 29.7. 이건 세계적으로 통용이 똑같습니다. 용지의 규격 나왔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용지는 가로가 210, 세로가 297, A4 용지, 직사각형으로 한다. 이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서의 구성체계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고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자, 우선 다시 23쪽을 보세요. 문서의 성립 요건 세 가지. 성립 시기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이 되는데 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는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는 네 가지가 있죠. 표백주의가 있어요. 표백주의는 문서 작성이 끝날 때, 그리고 발신주의는 문서를 발신할 때, 그리고 수신주의는 도달주의가 되겠죠. 문서가 도달했을 때,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알았을 때는 요지주의가 되겠는데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뭘 쓰고 있다?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일반 원칙은 수신자가 문서를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그리고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문서는 입력될 때이다. 그리고 공고문서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 작성 일반 원칙은 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문서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어문 규범을 준수해라.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문서의 작성 기준에는 숫자 등의 표시 중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날짜는 온점을 찍어서 해라. 시간은 24시각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 바코드 표시, 문서 쪽 표시, 발의자 보고자 표시, 그리고 마지막에 항목 구분, 마지막에 그 기한은 규격 용지는 A4 용지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문서의 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서의 구성 체계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우선 전반적인 거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약수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암기하고 이해한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요. 나중에 또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6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